새벽 4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밴 지 50년이 넘었다. 정미자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며 작은 신음을 삼켰다. 관절염이 심해진 것은 몇 년 전부터였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또 시작이네. 작은 시골 마을 미자네 식당이라는 간판이 바랜 곳에서 그녀는 평생을 보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두 딸을 키우며 식당을 지켜왔다. 그 시절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다. 딸들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 좋은 사람 만나 결혼만 하면, 그러면 자신도 조금은 편해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식당은 둘째 사위가 운영하고 큰딸 집에 얹혀 살며 손주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고 있었다. 72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듯했다. 새벽 4시 30분, 미자는 어김없이 식당 주방으로 향했다. 골목길을 걸으며 무릎 관절에서 나는 뚝뚝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다. 50년 전 이 길을 처음 걸었을 때는 설렘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저 습관일 뿐이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간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 올리려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스쳤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시도했지만 20kg짜리 쌀포대는 72세의 몸에 너무 무거웠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주변에 들을 사람은 없었다. 결국 작은 그릇으로 쌀을 여러 번 나눠서 옮겨야 했다. 예전엔 한 번에 척척 해내던 일들이 이제는 모든 게 힘들었다. 쌀을 씻고 밑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미자의 머릿속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쭉 나열되었다. 김치찌개 10인분, 된장찌개 15인분, 밑반찬 12가지 준비, 그리고 오후에는 큰딸 집에 가서 손주들 저녁 준비, 빨래, 청소까지. 어머니, 오늘은 김치찌개 많이 끓여주세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오전 7시 둘째 사위 민수가 주방에 들어와 지시했다. 예전에는 어머니 부탁드려요라고 정중하게 말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반말과 지시가 당연해졌다. 식당 명의를 넘겨주면서부터였을까. 알았다. 그런데 민수야, 내 허리가 요즘 너무 아파서. 어머니, 그래도 일은 좀 하셔야죠. 그래도 밥값은 하셔야죠.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놀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밥값.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 식당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50년간 지켜온 사람이 이제는 밥값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빚까지 갚아가며 일권은 이곳에서 이제는 손님 취급도 못 받고 있었다. 민수가 나간 후 미자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눈물을 삼켰다. 매운 고춧가루 냄새 때문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사실은 서러움 때문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단골 손님 김 사장은 여전히 미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장님, 여전히 음식 맛이 최고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하지만 계산은 민수가 받았다. 손님들도 이제 민수를 진짜 사장으로 여기고 있었다. 미자는 그저 주방에서 요리만 하는 고용된 요리사 같은 기분이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미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큰딸 정은이네 집으로 향했다. 30분 거리를 걸어가면서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참았다. 버스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이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껴온 습관.
정은이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에 쌓인 택배 상자들이 보였다. 미자가 치워야 할 일이 또 늘었다는 뜻이었다. 할머니 왔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주 지호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배고파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점심 못 먹었어요. 할머니, 저도 배고파요. 숙제도 도와주세요. 5학년인 지연이도 책가방을 던져놓고 부엌으로 따라왔다. 사랑스러운 손주들이지만 오늘따라 그 목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치킨을 시켜달라고 조르는 지호, 학용품을 사달라고 하는 지연이. 모든 요구가 자연스럽게 할머니에게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고 서둘러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김치볶음밥과 달걀말이, 그리고 미역국까지. 손주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정성껏 만들었다. 오후 7시 큰딸 정은이가 늦은 시간에 들어왔다.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고 했지만 미자는 정은이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술에 남은 립스틱 자국과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기 때문이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애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잠깐의 감사 인사였지만 곧이어 새로운 부탁이 이어졌다. 아, 그런데 내일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아침 도시락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연이 준비물도 좀 사다 주시고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니, 거절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문득 생각했다. 감사하다는 말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자신이 해주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일, 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을 때 미자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그저 기능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요리하는 기능, 청소하는 기능, 돌보는 기능. 그날 밤 혼자 작은 방에 누워서 미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언제부터 남들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된 걸까? 미자의 손목에서 시작된 통증은 이제 팔꿈치까지 올라왔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서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몇 번 반복해야 했다. 50년간 칼을 잡고 무거운 냄비를 들어온 대가였다. 허리는 더 심했다.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래도 참고 견뎠다. 아프다고 말하면 딸들이 걱정할까 봐서가 아니라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식당에서 무거운 김치통을 옮기다가 주저앉고 말았다. 허리에서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30분 동안 바닥에 앉아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는 정말 병원에 가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큰딸 정은에게 전화했다. 정은아, 엄마가 병원 좀 가려고 하는데. 엄마, 무슨 일이세요? 많이 아프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 하겠어. 병원에서 정밀 검사 좀 받아보려고. 아, 그러세요. 근데 엄마, 오늘은 못 모셔다 드려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내일은 어때요? 결국 미자는 혼자 병원에 갔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식당 일을 마치고 오후 2시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대기번호를 뽑고 3시간을 기다렸다. 허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들었지만 꾹 참았다. 할머님, 이 정도면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고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수술 받으면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시고 한 달 정도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특히 무거운 거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되니까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원무과에서 상담받으세요. 집에 돌아와 저녁 식탁에서 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의외였다. 엄마, 수술. 그럼 애들은 누가 봐요? 큰딸 정은이의 첫 마디였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픈지, 왜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는 묻지 않았다. 지금 우리도 바쁜데 엄마가 수술 받으시면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식당 일도 있고 민수 오빠 혼자서는 힘들 텐데요. 둘째 딸 정희까지 같은 걱정을 했다. 어머니의 건강과 고통보다 자신들의 불편함이 우선이었다. 엄마, 정말 수술 안 하고는 안 돼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는 안 될까요? 의사가 수술하지 않으면 더 심해진다고 했어. 나도 무서워서 수술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 일단 약물치료부터 해보세요. 수술은 나중에 정말 안 될 때 하고요. 딸들의 결론이었다. 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결국 진통제와 물리치료로 버티기로 했다. 하지만 3개월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아예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정은이가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 더 늦었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응급실 의사의 엄중한 말에도 정은이는 여전히 주저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꼭 수술해야 하나요? 저희가 지금 상황이. 따님, 환자분이 지금 신경이 눌려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예요. 수술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제야 정은이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다. 수술 당일 미자는 혼자 수술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간호사의 말에 딸이 일이 있어서 늦는다고 얼버무렸다. 사실 정은이는 아이들 학원 상담이 있다고 했고 정희는 남편 회사 회식 때문에 못 온다고 했다. 수술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하며 미자는 생각했다.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가족이 있는데도 이렇게 혼자일 수 있구나. 수술은 3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가 가족분들 연락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답했다. 입원 기간 동안 면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은이는 이틀에 한 번 30분씩 왔다가 갔고 정희는 일주일에 한 번 과일을 사들고 잠깐 들렀다. 손주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대신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엄마, 지호가 감기 걸렸는데 죽 좀 끓여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식당에 손님들이 음식 맛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언제쯤 나오실 수 있으세요? 엄마, 애들 도시락은 어떻게 해요? 제가 만들 줄 모르는데. 입원 5일째, 미자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간호사님, 제가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아직 일주일은 더 계셔야 해요. 그리고 퇴원해서도 한 달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미자는 퇴원 다음 날, 아직 실밥도 뽑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주방에 서 있었다. 허리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칼을 잡았다. 엄마, 벌써 일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정은이가 걱정하는 듯 물었지만
곧이어 말했다. 그래도 국은 끓여놓고 쉬세요. 애들이 할머니표 국물을 좋아해서요. 그 순간 미자는 깨달았다. 자신의 건강과 아픔은 아무도 관심 없다는 것을. 자신은 그저 가족들에게 기능일 뿐이라는 것을. 수술 후 2달이 지나고 미자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녀야 했고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지쳤다.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다. 아프다고 말해봐야 돌아오는 건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의 표현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다. 미자는 손주들의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친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지호와 지연이는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정은이와 사위 태주는 안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던 미자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을 따르는데 안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발걸음이 멈춰졌다. 솔직히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불편해. 정은이의 목소리였다. 평소 다정했던 딸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다. 친구들 집들이 초대하고 싶어도 엄마 눈치 보이고 우리만의 시간도 없잖아. 주말에 늦잠 자고 싶어도 엄마가 일찍 일어나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니까 잠이 깨고. 태준이 맞장구 쳤다. 나도 그래. 회사 동료들 집에 초대하고 싶어도 어머니 때문에 망설여져. 어머니가 나쁘신 분은 아니지만 세대 차이도 있고 우리 대화에 끼어드시려고 하시잖아. 그리고 엄마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 앞으로 더 돌봐드려야 할 텐데 솔직히 부담스러워. 수술하고 나서는 더 까다로워지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아프다 저것도 아프다고 하시니까. 미자는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나중에는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정은이의 말에 미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요양원,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요즘은 요양원도 좋은 곳 많다고 하던데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아. 여기서는 혼자 계실 때가 많으니까 외로우실 텐데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계시고 그게 좋겠어. 우리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실 거야. 애들도 할머니 눈치 안 보고 친구들 놀러 올 수 있고 비용이 좀 들겠지만 우리 둘이 나눠서 내면 되지.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어떤 요양원이 좋은지, 언제쯤 말씀드릴지, 어떻게 설득할지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마치 미자가 이미 집을 떠난 것처럼 그녀 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막혔다. 50년 동안 헌신해온 가족들에게 자신은 이제 불편한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들이 입에 올리는 전문적 케어, 또래와의 어울림 같은 말들은 모두 그럴듯한 포장일 뿐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편이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나려던 순간 더 충격적인 말이 들렸다. 사실 엄마가 식당에서 번 돈도 좀 있으시잖아. 그 돈으로 괜찮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맞아.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돈인데 엄마 요양비로 쓰는 게 당연하지. 미자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까지 벌써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돈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아껴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떠나보내는 비용으로 사용하자고 논의하고 있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미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불편함, 부담, 요양원, 상속. 그때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딸과 사위, 손주들에게 자신의 존재는 더 이상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미자는 결심했다. 그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긴다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고. 그들이 자신 없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면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요양원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정은이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미자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50년간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을 이제 정리할 때가 온 것이다. 그날 밤 이후 미자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딸들의 시큰둥한 인사, 사위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손주들마저도 할머니를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들의 요양원 대화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그 말들이 귓가에 울렸다. 이제 끝이야.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미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떠나주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월요일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 일을 마치고 은행에 향했다. 50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온 비상금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다. 생각보다 목돈이 있었다. 식당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 남편 생명보험금 중 일부, 그리고 명절 때마다 받은 용돈들까지. 총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은행원이 목적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미자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다음은 식당 지분 정리였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자 명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둘째 사위 민수가 운영하고 있었다. 미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어머님, 식당을 완전히 양도하시려는 건가요? 네.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 양도 대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다. 50년간 일궈온 것을 그냥 넘겨주기는 서운했지만 큰 욕심은 부리지 않기로 했다. 3천만 원만 받을게요. 나머지는 민수에게 주는 걸로 하죠. 변호사는 놀란 표情을 지었다. 그 식당의 실제 가치는 1억은 훨씬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자유거든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찾아봤다. 손주 지연이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놓은 게 이럴 때 도움이 되었다. 서울 시내 원룸들을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곳들이 많았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원룸, 지하철역 근처의 깔끔한 오피스텔, 대학가 근처의 조용한 빌라. 각각 다른 매력이 있었다. 미자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언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구해본 적이 있었을까? 결국 한강이 보이는 25평 원룸을 선택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결코 저렴하지 않았지만 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과 산책로가 마음에 들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나오는 길에 미자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다. 이제 가족들에게 말할 때였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요양원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설득이나 만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마침 정은이네 가족이 주말에 2박 3일로 여행을 간다고 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엄마, 주말에 저희 가족 여행 가는데 괜찮으시죠?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면. 아니야, 괜찮다. 너희들 재미있게 다녀와라. 정은이는 어머니가 이렇게 선선히 동의할 줄 몰랐던 듯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금요일 저녁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고 난 후 미자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작은 가방 2개에 담았다. 옷 몇 벌, 화장품, 상비약,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남편과의 결혼사진 1장. 50년간 모아온 물건들 중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추억일 뿐 새로운 삶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식당 열쇠는 민수에게 맡기고 집 열쇠는 식탁 위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손편지 1장을 써서 함께 놓았다. 정은아, 정희야. 엄마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식당은 민수에게 넘겼고, 앞으로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손주들에게는 할머니가 멀리 여행을 떠났다고 전해주렴. 연락은 당분간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다오.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때였다. 토요일 새벽 5시 미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50년간 살아온 추억들이 곳곳에 스며 있었지만 이제는 미련을 버릴 때였다. 가방 2개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미자는 중얼거렸다. 안녕, 옛날 미자야. 이제 새로운 미자로 살아보자. 택시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길, 미자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토요일 오전 9시 택시가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미자는 가방 2개를 들고 천천히 내렸다. 아침 햇살이 한강 물결 위로 반짝이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5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며 살았던 그녀에게는 낯선 풍경이었다.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25평의 원룸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지만 커다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한강뷰가 마음을 설레게 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반대편 강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런 여유로운 풍경을 집에서 매일 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았다. 이제 정말 내 공간이야.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닥 청소였다.
50년 습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청소였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배고픔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누군가의 밥을 차려야 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 챙기면 되었다. 근처 마트에서 간단한 재료들을 사왔다. 계란, 파, 쌀, 김치, 그리고 오랫동안 먹어보고 싶었던 포도 한 송이.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다. 계란 후라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후식으로 포도 몇 알. 간단한 메뉴였지만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이야. 오후에는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사러 나갔다. 이불, 베개, 간단한 가전제품들. 쇼핑하면서도 신기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의견도 묻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고르는 기분이. 특히 침대볼을 고를 때는 한참을 고민했다. 평생 무채색 실용적인 것들만 써왔는데 이번에는 연한 핑크색 꽃무늬를 선택했다. 점원이 어머님, 정말 예쁜 선택하셨네요. 라고 말할 때 얼굴이 붉어졌다. 72세의 꽃무늬 침대볼을 산다니 딸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싶었지만 곧 웃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물건들이 집에 도착했다. 침대를 설치하고 작은 식탁을 놓고 냉장고를 연결하니 비로소 집다운 모습이 갖춰졌다. 벽이 너무 휑해서 뭔가 걸고 싶었다. 예전에 시장에서 봤던 작은 그림이 생각났다. 한강 풍경을 그린 수채화였는데 그때는 그런 거 걸어서 뭐 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근처 문구점에서 작은 액자와 그림을 몇 개 샀다. 한강 풍경, 꽃이 핀 나무, 그리고 평화로운 시골 풍경. 벽에 하나씩 걸어보니 집이 훨씬 따뜻해 보였다. 해질 무렵, 미자는 처음으로 원두 커피를 내려 마셨다. 평생 믹스커피만 마셔왔는데 이사 오는 길에 본 카페에서 원두를 사왔다. 커피 내리는 법을 몰라서 점원에게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어머님, 처음 원두 커피 드시는 거예요? 천천히 우려내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핸드드립으로 천천히 내린 커피는 믹스커피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다. 쓰면서도 깊은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는 시간. 이런 여유가 있다는 것을 미자는 태어나서 처음 알았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고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는 의무감도 없었다. 그저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저녁 8시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봤다. 같은 층에 사는 듯한 60대 여성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1204호에 사는 김영숙이에요. 혹시 모르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정미자예요. 미자 씨, 여기 동네 정말 좋아요. 한강도 가깝고 마트도 많고 특히 아침에 한강 산책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한강 산책이요? 네, 아침 6시쯤 나가면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많아요.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래요? 미자는 망설였다. 평생 새벽 6시는 식당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었는데 산책을 한다는 게 낯설었다. 괜찮을까요?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말씀을 하세요?
거기 나가보시면 우리 또래 분들 정말 많아요. 다들 건강 관리하시려고 나오시거든요. 그럼 한번 가봐도 좋겠네요. 좋아요. 내일 아침 6시에 1층 로비에서 만나요. 김영숙이 돌아간 후 미자는 문득 깨달았다. 여기서는 자신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저 정미자 씨라는 것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밤 10시, 미자는 연한 핑크색 꽃무늬 이불을 덮고 누웠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도 싫지 않았다. 내일은 뭘 하며 살까? 72년간 해보지 못한 질문이었다. 항상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한강 산책도 해보고 도서관도 가보고 문화센터는 어떤 곳인지도 구경해보고 싶었다. 그동안 미뤄뒀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내일이 기대된다는 것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내일이 기대되어 본 적이 있었을까? 아마 결혼 전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72세에 다시 찾은 설렘과 기대감. 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다. 미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한 달이 흘렀다. 매일 아침 6시에 김영숙과 함께 한강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 교실에 참여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녀에게 자신만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은 기적 같았다. 그동안 가족들로부터는 연락이 없었다. 미자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서예 교실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현관 앞에 큰딸 정은이가 서 있었다. 얼굴은 야위어 보였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한 달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정은아,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니? 엄마가 식당 양도할 때 주소를 남기셔서 찾아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정은이는 주변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 벽에 걸린 작은 그림들, 창가의 화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밝은 표정이 낯설어 보였다. 엄마, 여기서 혼자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앉아라. 차 한 잔 줄게. 미자는 원두 커피를 내렸다. 정은이는 어머니가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처음 봤다. 엄마, 언제부터 이런 커피를 마시셨어요? 여기 와서부터. 맛있더라. 너도 마셔봐. 정은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이야기냐? 엄마가 떠나신 후에 우리가 얼마나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아이들은 매일 할머니를 찾고 저는 회사 일과 집안일을 혼자 하느라 정신이 없고. 정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이는 아이들 돌보는 게 힘들다고 짜증내고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들한테 화내고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왔니? 미자의 담담한 질문에 정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우리 힘들어요.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제발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들었다면 미자는 당장 짐을 싸서 따라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은아, 엄마가 없어서 힘들다는 거니? 아니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그게
뭐가 다른가요? 많이 다르다. 너희가 엄마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야. 정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것이었다. 엄마, 그럼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와주실 수는 없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방학 때만이라도. 미자는 정은이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딸의 손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단단해지기도 했다. 정은아, 엄마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 너희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냥 정미자로 말이야. 하지만 엄마,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해. 하지만 그동안 엄마만 도와주고 너희는 도움만 받았지 않니? 엄마가 수술할 때 누가 옆에 있어줬니? 엄마가 아플 때 누가 챙겨줬니? 정은이는 할 말이 없었다. 그때의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우리가 너무 못했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엄마를 정말 소중하게 모실게요. 정은아, 엄마를 모신다는 표현부터가 틀렸어. 엄마는 모셔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야. 아니면 이제는 그냥 정미자라는 한 사람이고. 미자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다. 한강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엄마는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 72년을 남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럼 저희랑은 연락도 안 하실 거예요. 연락은 하자.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엄마가 필요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연락하렴. 그리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 놀러 오라고 해. 정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게 뭐가 있니? 너희는 너희 삶을 산 거고 엄마는 이제 엄마 삶을 사는 거야. 정은이가 돌아간 후 미자는 김영숙에게 전화했다. 영숙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딸이 다녀갔어요. 다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럼 좋은 일 아니에요. 글쎄요. 복잡해요. 같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한강변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며 미자는 영숙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족을 떠나온 이유부터 오늘딸이 찾아온 일까지. 미자 씨, 참 어려운 선택이네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자 씨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미자 씨가 여기 온 후에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몰라요.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 미자 씨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고마워요. 그런데 가끔은 미안해요. 가족을 버린 것 같아서.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찾은 거죠.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미자 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미자는 정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은아, 오늘 와줘서 고마웠어. 엄마는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도 이제 너희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렴. 가끔 전화하고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을 때 놀러와. 사랑한다. 며칠 후 손주 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집에 한강이 보인다며. 우와, 대박.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 앞에서 미자는 웃을 수 있었다.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손주들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달 후 정희도 찾아왔다. 둘째 딸은 정은이와는 달랐다. 엄마, 처음엔 서운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셨나 싶어서. 근데 엄마 편지 읽고 또 읽고 그제야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희야,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축하해요. 엄마만의 삶을 시작하신 것. 둘째 딸의 진심 어린 축하에 미자는 눈물이 났다.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미자는 가족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갔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워하는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 정미자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 프롤로그. 72년의 무게. 새벽 4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밴 지 50년이 넘었다. 정미자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며 작은 신음을 삼켰다. 관절염이 심해진 것은 몇 년 전부터였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또 시작이네. 작은 시골 마을 미자네 식당이라는 간판이 바랜 곳에서 그녀는 평생을 보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두 딸을 키우며 식당을 지켜왔다. 그 시절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다. 딸들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 좋은 사람 만나 결혼만 하면, 그러면 자신도 조금은 편해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식당은 둘째 사위가 운영하고 큰딸 집에 얹혀 살며 손주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고 있었다. 72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듯했다. 이미지 프롬프트 A. 72-year-old Korean grandmother sitting on the edge of her bed at 4 a.m. looking tired and contemplative. Dim morning light filtering through old curtains. Her weathered hands rest on her knees, showing years of hard work. Traditional Korean rural house interior with old furniture and family photos on the wall. 한 장 일상이 된 희생. 새벽 4시 30분, 미자는 어김없이 식당 주방으로 향했다. 골목길을 걸으며 무릎 관절에서 나는 뚝뚝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다. 50년 전 이 길을 처음 걸었을 때는 설렘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저 습관일 뿐이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간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 올리려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스쳤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시도했지만 20kg짜리 쌀포대는 72세의 몸에 너무 무거웠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주변에 들을 사람은 없었다. 결국 작은 그릇으로 쌀을 여러 번 나눠서 옮겨야 했다. 예전엔 한 번에 척척 해내던 일들이 이제는 모든 게 힘들었다. 쌀을 씻고 밑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미자의 머릿속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쭉 나열되었다. 김치찌개 10인분, 된장찌개 15인분, 밑반찬 12가지 준비, 그리고 오후에는 큰딸 집에 가서 손주들 저녁 준비, 빨래, 청소까지. 어머니, 오늘은 김치찌개 많이 끓여주세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오전 7시 둘째 사위 민수가 주방에 들어와 지시했다.
예전에는 어머니 부탁드려요라고 정중하게 말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반말과 지시가 당연해졌다. 식당 명의를 넘겨주면서부터였을까? 알았다. 그런데 민수야, 내 허리가 요즘 너무 아파서. 어머니, 그래도 일은 좀 하셔야죠. 그래도 밥값은 하셔야죠.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놀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밥값.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 식당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50년간 지켜온 사람이 이제는 밥값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빚까지 갚아가며 일궈낸 이곳에서 이제는 손님 취급도 못 받고 있었다. 민수가 나간 후 미자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눈물을 삼켰다. 매운 고춧가루 냄새 때문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사실은 서러움 때문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단골 손님 김 사장은 여전히 미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장님, 여전히 음식 맛이 최고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하지만 계산은 민수가 받았다. 손님들도 이제 민수를 진짜 사장으로 여기고 있었다. 미자는 그저 주방에서 요리만 하는 고용된 요리사 같은 기분이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미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큰딸 정은이네 집으로 향했다. 30분 거리를 걸어가면서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참았다. 버스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이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껴온 습관. 정은이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에 쌓인 택배 상자들이 보였다. 미자가 치워야 할 일이 또 늘었다는 뜻이었다. 할머니 왔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주 지호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배고파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점심 못 먹었어요. 할머니, 저도 배고파요. 숙제도 도와주세요. 5학년인 지연이도 책가방을 던져놓고 부엌으로 따라왔다. 사랑스러운 손주들이지만 오늘따라 그 목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치킨을 시켜달라고 조르는 지호, 학용품을 사달라고 하는 지연이. 모든 요구가 자연스럽게 할머니에게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고 서둘러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김치볶음밥과 달걀말이, 그리고 미역국까지. 손주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정성껏 만들었다. 오후 7시 큰딸 정은이가 늦은 시간에 들어왔다.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고 했지만 미자는 정은이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술에 남은 립스틱 자국과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기 때문이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애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잠깐의 감사 인사였지만 곧이어 새로운 부탁이 이어졌다. 아, 그런데 내일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아침 도시락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연이 준비물도 좀 사다 주시고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니, 거절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문득 생각했다. 감사하다는 말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자신이 해주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일, 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을 때 미자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그저 기능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요리하는 기능, 청소하는 기능, 돌보는 기능. 그날 밤 혼자 작은 방에 누워서 미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언제부터 남들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된 걸까? 이미지 프롬프트 An elderly Korean woman in a small restaurant kitchen at dawn, preparing large pots of kimchi jjigae. Steam rising from the pots, fluorescent lights casting harsh shadows. Her son-in-law standing in the doorway with arms crossed, speaking authoritatively. The woman's expression shows quiet resignation and fatigue. 두 장 병든 몸, 무심한 가죽. 미자의 손목에서 시작된 통증은 이제 팔꿈치까지 올라왔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서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몇 번 반복해야 했다. 50년간 칼을 잡고 무거운 냄비를 들어온 대가였다. 허리는 더 심했다.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래도 참고 견뎠다. 아프다고 말하면 딸들이 걱정할까 봐서가 아니라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식당에서 무거운 김치통을 옮기다가 주저앉고 말았다. 허리에서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30분 동안 바닥에 앉아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는 정말 병원에 가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큰딸 정은에게 전화했다. 정은아, 엄마가 병원 좀 가려고 하는데. 엄마, 무슨 일이세요? 많이 아프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 하겠어. 병원에서 정밀 검사 좀 받아보려고. 아, 그러세요. 근데 엄마, 오늘은 못 모셔다 드려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내일은 어때요? 결국 미자는 혼자 병원에 갔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식당 일을 마치고 오후 2시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대기번호를 뽑고 3시간을 기다렸다. 허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들었지만 꾹 참았다. 할머님, 이 정도면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있고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수술. 받으면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시고 한 달 정도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특히 무거운 거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되니까 3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원무과에서 상담받으세요. 집에 돌아와 저녁 식탁에서 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의외였다. 엄마, 수술. 그럼 애들은 누가 봐요? 큰딸 정은이의 첫 마디였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픈지, 왜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는 묻지 않았다. 지금 우리도 바쁜데 엄마가 수술 받으시면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식당 일도 있고 민수 오빠 혼자서는 힘들 텐데요. 둘째 딸 정희까지 같은 걱정을 했다. 어머니의 건강과 고통보다 자신들의 불편함이 우선이었다. 엄마, 정말 수술 안 하고는 안 돼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는 안 될까요? 의사가 수술하지 않으면 더 심해진다고 했어. 나도 무서워서 수술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 일단 약물치료부터 해보세요. 수술은 나중에 정말 안 될 때 하고요. 딸들의 결론이었다. 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결국 진통제와 물리치료로 버티기로 했다. 하지만 3개월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아예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정은이가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 더 늦었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응급실 의사의 엄중한 말에도 정은이는 여전히 주저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꼭 수술해야 하나요? 저희가 지금 상황이. 따님, 환자분이 지금 신경이 눌려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예요. 수술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제야 정은이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다. 수술 당일 미자는 혼자 수술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간호사의 말에 딸이 일이 있어서 늦는다고 얼버무렸다. 사실 정은이는 아이들 학원 상담이 있다고 했고 정희는 남편 회사 회식 때문에 못 온다고 했다. 수술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하며 미자는 생각했다.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가족이 있는데도 이렇게 혼자일 수 있구나. 수술은 3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가 가족분들 연락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답했다. 입원 기간 동안 면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은이는 이틀에 한 번 30분씩 왔다가 갔고 정희는 일주일에 한 번 과일을 사들고 잠깐 들렀다. 손주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대신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엄마, 지호가 감기 걸렸는데 죽 좀 끓여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식당에 손님들이 음식 맛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언제쯤 나오실 수 있으세요? 엄마, 애들 도시락은 어떻게 해요? 제가 만들 줄 모르는데. 입원 5일째, 미자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간호사님, 제가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아직 일주일은 더 계셔야 해요. 그리고 퇴원해서도 한 달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미자는 퇴원 다음 날, 아직 실밥도 뽑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주방에 서 있었다. 허리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칼을 잡았다. 엄마, 벌써 일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정은이가 걱정하는 듯 물었지만 곧이어 말했다. 그래도 국은 끓여놓고 쉬세요. 애들이 할머니표 국물을 좋아해서요. 그 순간 미자는 깨달았다. 자신의 건강과 아픔은 아무도 관심 없다는 것을. 자신은 그저 가족들에게 기능일 뿐이라는 것을. 이미지 프롬프트 An elderly Korean woman sitting alone in a hospital room, looking at her bandaged wrist and back brace. Empty visitor chairs around her bed. Through the window, families visiting other patients can be seen. Her face shows deep loneliness and disappointment. Medical equipment and get well cards from hospital staff, but no personal flowers or gifts. 3장 우연히 들은 대화. 수술 후 2달이 지나고 미자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녀야 했고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지쳤다.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다. 아프다고 말해봐야 돌아오는 건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의 표현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다. 미자는 손주들의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친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지호와 지연이는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정은이와 사위 태주는 안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던 미자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을 따르는데 안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발걸음이 멈춰졌다.
솔직히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불편해. 정은이의 목소리였다. 평소 다정했던 딸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다. 친구들 집들이 초대하고 싶어도 엄마 눈치 보이고 우리만의 시간도 없잖아. 주말에 늦잠 자고 싶어도 엄마가 일찍 일어나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니까 잠이 깨고. 태준이 맞장구 쳤다. 나도 그래. 회사 동료들 집에 초대하고 싶어도 어머니 때문에 망설여져. 어머니가 나쁘신 분은 아니지만 세대 차이도 있고 우리 대화에 끼어드시려고 하시잖아. 그리고 엄마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 앞으로 더 돌봐드려야 할 텐데 솔직히 부담스러워. 수술하고 나서는 더 까다로워지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아프다, 저것도 아프다고 하시니까. 미자는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나중에는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정은이의 말에 미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요양원,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요즘은 요양원도 좋은 곳 많다고 하던데.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아. 여기서는 혼자 계실 때가 많으니까 외로우실 텐데.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계시고. 그게 좋겠어. 우리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실 거야. 애들도 할머니 눈치 안 보고 친구들 놀러 올 수 있고. 비용이 좀 들겠지만 우리 둘이 나눠서 내면 되지.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어떤 요양원이 좋은지, 언제쯤 말씀드릴지, 어떻게 설득할지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마치 미자가 이미 집을 떠난 것처럼 그녀 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막혔다. 50년 동안 헌신해온 가족들에게 자신은 이제 불편한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들이 입에 올리는 전문적 케어, 또래와의 어울림 같은 말들은 모두 그럴듯한 포장일 뿐,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편이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나려던 순간, 더 충격적인 말이 들렸다. 사실 엄마가 식당에서 번 돈도 좀 있으시잖아. 그 돈으로 괜찮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맞아.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돈인데 엄마 요양비로 쓰는 게 당연하지. 미자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까지 벌써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돈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아껴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떠나보내는 비용으로 사용하자고 논의하고 있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미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불편함, 부담, 요양원, 상속. 그때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딸과 사위, 손주들에게 자신의 존재는 더 이상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미자는 결심했다. 그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긴다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고. 그들이 자신 없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면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만 요양원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정은이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미자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50년간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을 이제 정리할 때가 온 것이다.
Image prompt an elderly Korean woman hiding in the shadows of a hallway at night, listening to her daughter and son-in-law talking in the living room. Her face shows shock and deep hurt. The contrast between the warm living room light, where the couple sits comfortably, and the dark hallway, where she stands alone. Her hand pressed against her heart in emotional pain. 내장 결단. 그날 밤 이후 미자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딸들의 시큰둥한 인사, 사위에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손주들마저도 할머니를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들의 요양원 대화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그 말들이 귓가에 울렸다. 이제 끝이야.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미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떠나주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월요일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 일을 마치고 은행에 향했다. 50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온 비상금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다. 생각보다 목돈이 있었다. 식당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 남편 생명보험금 중 일부, 그리고 명절 때마다 받은 용돈들까지 총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은행원이 목적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미자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다음은 식당 지분 정리였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자 명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둘째 사위 민수가 운영하고 있었다. 미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어머님, 식당을 완전히 양도하시려는 건가요? 네.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 양도 대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다. 50년간 일궈온 것을 그냥 넘겨주기는 서운했지만 큰 욕심은 부리지 않기로 했다. 3천만 원만 받을게요. 나머지는 민수에게 주는 걸로 하죠. 변호사는 놀란 표情을 지었다. 그 식당의 실제 가치는 1억은 훨씬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자유거든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찾아봤다. 손주 지연이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놓은 게 이럴 때 도움이 되었다. 서울 시내 원룸들을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곳들이 많았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원룸, 지하철역 근처의 깔끔한 오피스텔, 대학가 근처의 조용한 빌라. 각각 다른 매력이 있었다. 미자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언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구해본 적이 있었을까? 결국 한강이 보이는 25평 원룸을 선택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결코 저렴하지 않았지만 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과 산책로가 마음에 들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나오는 길에 미자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다. 이제 가족들에게 말할 때였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미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자신을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 봄이 되자 미자와 친구들은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다. 첫 여행지는 경주였다.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가족들 일로 바빠서 가지 못했던 곳이었다. 미자 씨, 저 불국사 정말 아름답네요. 김영숙이 감탄하며 말했다. 함께 온 박순자와 이정남도 마찬가지였다. 70대 여성 4명이 함께하는 여행이었지만 20대처럼 들뜬 마음이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젊은 관광객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제안했다. 네 사람은 불국사 앞에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미자는 평생 이렇게 자연스럽고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다. 여행 중에 미자는 여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하루의 감동을 기록하고 싶었다. 오늘 첨성대를 보았다. 1000년 넘게 그 자리에서 별을 바라본 탑을 생각하니 내 고민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았다. 72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1000년 앞에서는 찰나일 뿐이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겠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글쓰기였다. 여행 일기를 쓰면서 자신에게 글재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문화센터에서 인생 에세이 쓰기 강좌를 신청했다. 강사는 40대 여성 작가였는데 처음에는 70대 수강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하는 눈치였다. 어르신들, 글쓰기가 처음이시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시작해봐요. 선생님, 저희를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미자가 조용히 말했다. 아, 죄송해요. 미자님? 네, 그게 좋겠어요. 저희도 새로운 걸 배우러 온 학생이잖아요. 첫 과제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에 대해 쓰는 것이었다. 미자는 고민 없이 펜을 들었다. 72세의 새로운 시작. 나는 72세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 50년간 지켜온 집을 떠나 혼자 살기로 한 것이다.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은 노인이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위험보다 자유를 선택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화로웠다. 아무도 챙기지 않아도 되는 아침,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해먹는 점심, 내가 보고 싶은 TV만 보는 저녁. 이런 소소한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가장 놀라운 것은 나에게 이런 재능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노래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었다. 72년 동안 나는 나를 몰랐던 것이다. 글을 다 쓰고 나니 뿌듯했다. 강사도 미자의 글을 읽고는 깜짝 놀랐다. 미자님, 정말 솔직하고 감동적인 글이네요. 혹시 이 글을 문예지에 투고해 보시는 게 어때요? 문예지요? 네, 요즘 시니어들의 에세이에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진솔한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자는 망설였다. 자신 같은 평범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미자는 정은에게 전화했다. 정은아, 엄마가 글을 써서 잡지에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요? 어떤 글인데요? 미자는 자신이 쓴 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다. 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전 엄마가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줄 몰랐어요. 그럼 보내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 요즘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엄마 보면서 많이 배워요. 딸의 격려에 힘을 얻어 미자는 글을 투고했다. 3주 후
놀라운 소식이 왔다. 미자님 축하드려요. 글이 선정됐어요. 강사의 전화에 미자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네, 편집부에서 정말 감동적인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 잡지에 실릴 예정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모두 축하해줬다. 김영숙은 우리 미자가 작가가 됐네 라며 기뻐했고, 서예 교실 친구들은 다음엔 우리도 글 써보자고 했다. 잡지가 나온 날, 미자는 서점에서 자신의 글이 실린 잡지를 샀다. 자신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니 꿈만 같았다. 정미자, 72세의 새로운 시작.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자신의 이름이 자랑스러웠다. 며칠 후 잡지사에서 전화가 왔다. 미자님, 반응이 정말 좋아요. 독자들로부터 감동했다는 편지가 많이 왔거든요. 혹시 연재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연재. 미자는 깜짝 놀랐다. 저 같은 사람이 연재를요? 네, 72세 미자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기 같은 제목으로 매달 글을 써주시면 어떨까요? 많은 중년, 노년층 독자들이 미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미자는 뜻하지 않게 연재 작가가 되었다. 매달 자신의 새로운 경험담을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다. 한강에서 만난 새 친구들, 72세에 배운 서예의 매력, 무대에 선 할머니의 첫 공연, 경주 여행에서 느낀 것들. 매달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났고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로부터 편지가 많이 왔다. 미자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5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미자님처럼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72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미자는 뿌듯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미자님, 그동안의 연재글을 모아서 책으로 내면 어떨까요? 72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요. 책. 미자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저 같은 사람의 글이 책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미 많은 독자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몇 달 후 정말로 미자의 책이 출간되었다. 서점에서 자신의 책을 보는 순간 미자는 눈물이 났다. 이게 정말 내가 쓴 책이야? 책은 예상보다 많이 팔렸다.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인기가 많았다. 서점에서 사인회도 열렸다. 미자님, 저도 미자님처럼 용기 내서 새로운 시작 해보겠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이 책 선물하고 싶어요. 사인회에서 만난 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미자는 생각했다. 2년 전만 해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책까지 내는 작가가 되었다니. 인생이 이렇게 놀라울 수 있구나.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꿈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 74세가 된 미자는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